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사실 제가 진짜 이분 영상 많이 보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 점심을 무조건 사드릴 거고 네, 이제 오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저는 2014년도 2월에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때 외신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에 빠져서 그 이후로 책 쓰고 강연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도 하시는 거를 사실 지인들 통해서 많이 이제 듣고는 있는데 네. 지금 영상 자체가 이제 23년 12월이나 뭐 24년 초에 이제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지금 계속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금액대마다 이제 알람을 설정해 놨는데 네. 업비트라는 프로그램을 좀 쓰니까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4년 사실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왜냐면 지금 최근에 또 사실 얼마 안 되셨죠? 올해 초에도 아마 비트코인 관련된 세금 아니 그 지정학적인 책을 쓰셨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내년이 중요한 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저는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면서 그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제 알트코인들도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4년마다 이제 반감이 되고 반감이라는 것은 이제 채굴자들한테 채굴 보상으로 주는 코인이 이제 평균 4년에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게 반으로 줄어들면 이제 그때 맞춰서 불장이 이제 본격화되고 전고점을 뚫은 다음에는 뭐 보통 10배 이상 올랐다가 거품이 꺼지죠. 꺼질 때는 또 한 1, 2주 사이에 80% 가까이 빠지기도 합니다. 아, 엄청 빠지는군요. 그렇죠. 제가 2014년도 3월, 4월에 이제 비트코인을 깨닫고 책 쓰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저도 제 돈이 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민감하거든요. 가격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응을 하겠죠. 제가 경험하기로 한 2, 3일 만에 60% 이상 꺼진 것만 한 4, 5번 경험한 것 같아요. 그거 경험하면 너무 아찔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 우리나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그 계룡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군인이었을 때 거기에는 해군이 이제 수영장 갖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올림픽 규모예요. 거기 이제 해군들은 여러 가지 구조 훈련도 하니까 깊어요. 그렇죠. 잠수 훈련도 하고. 그렇죠. 다 깊은 건 아니고 여기는 1.5m인데 절로 가면 다이빙 때는 깊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수영을 하면 한 2, 300m는 그냥 안 쉬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혼자 그때 아무도 없더라고요. 수영을 하는데 밑이 안 보이니까 갑자기 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딱 그 기분이에요. 제가 해군 출신이라 그 느낌합니다. 그래요? 다이빙을 했었기 때문에. 수영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진짜 당황스러운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그러면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가 최근에 이제 뭐 6천만 원 선까지 또 올라가고 하니까 또 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 낙차를 꼭 기억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겠군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비트코인 투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트코인 투자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각오를 좀 하시는 게 비트코인은 불과 지금 일주일 사이에 또 한 10% 빠졌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각오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야수의 심장들이 꼭 들어는 오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내년에 반감기 오면 비트 가격 상승될 거. 내년 몇 월쯤이죠, 그럼 교수님? 4월에서 5월 사이로 알고 있어요. 4월에서 5월 사이. 결국 채굴되는 속도에 맞춰서 이게 조정이 되긴 하겠지만. 상승은 예측되는데 다시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가격도 높은데 한 번 더 주춤했을 때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제 회복해라 막 이럴 거고. 그렇죠.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어렵죠. 그 반감기에서는 그러면은 앞선 반감기에서 막 10배 이상씩 올랐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반감기도 상승폭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는 방향은 좀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배라는 걸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1, 2, 3, 4, 5, 6, 7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반감기 2020년 때 최저점이 코로나 때 급락하면서 300만 원대를 찍었어요. 30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보통 7, 800만 원에서 이제 2, 3년 유지하다가 꺼진 건데 300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바로 1년 후에 8천만 원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걸렸군요. 8천만 원 찍었으니까 몇 배죠? 한 20배 정도 되는 거죠. 20배. 400만 원을 치면 이제 20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도 뭐 엄청 요동치지만 요번엔 지금을 출발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2,500만 원이나 2천만 원을 출발점으로 보시죠. 그럼 벌써 2배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2배만 더 가면 10배 되는 거거든요.
2천만 원 기준으로 여기서 두 배 더 가면 그러니까 2에 3승이니까 8승이죠. 아 그러네요. 예, 8배. 저도 2,700, 800선 때 더 떨어질까 하다가 3,000 약간 회복했을 때 진입해야겠다 해서 사실 그때 진입을 했었고. 우와, 신의 손이시. 아니 그건 근데 또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지금 이제 항상 가슴 졸이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확신이 있으면 저처럼 걱정을 안 하는 그 경지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일주일 동안 이제 10% 빠지고 이러는 거에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건 너무 흔하게 보거든요. 여기 자체가 가격의 변동의 탄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이 있어요. 예측 가능한 사건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 사토시 시절에 코인이 1000개가 움직였어요. 1000개가 움직였다는 건 거래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 완전 초창기 때 처음에 그렇죠. 지혜족보 채널에 커뮤니티 올렸어요. 조심하라고 지금 하락 중이라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회복하는가 싶더니 지금 여지없이 꺼졌거든요. 이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움직이거든요. 사토시 시절의 코인이. 그러면 천천히 도는구나 시장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발표되면 여지없이 일주일 동안 가격 안 좋아요. 한 번도 저는 예외를 못 봤는데 이번에 예외를 볼까 했는데 역시나 무너지더라고요. 야, 요런 것도 체크사항으로 상당히 소중한 정보네요, 진짜로. 근데 이게 외신이 이런 식으로 분석 안 해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숭앙하는 분위기가 있고, 일반적인 외부인들은 이게 그건지 몰라요. 아예 처음 듣던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처럼 사토시 나카모토를 좋아하지만 숭앙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고인물로 이거를 관찰해온 사람만이 용기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제가 커뮤니티에 썼더니 비트코인 좋아하는 분 같아 바로 반론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근데 이거는 기분 좋고 나쁘고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가격의 그냥 흐름을 말하는. 그렇죠.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라면 나중에는 100%까지는 못 맞추겠지만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 시절의 고래들이 인내심이 바닥이 났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번 고점, 이번에 불장에 숨겨진 키워드는 10년, 15년 된 고래들의 인내심이에요. 그 인내심 바닥이란 게 그 고래들이 왜 이거를 이제 좀 바닥이 나서 좀 시장에 내놓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들이 엄청난 고래들이에요. 10만 개 정도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좀 이제 평가화해야 되구나. 그렇죠. 그들도 자기네들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도 느끼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고점을 빨리 찍거나 반감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시장에서 툭툭 던지면서 빨리 유동성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던지면 가격이 완전 크게 올라가거나 가치 변화가 생길 거니까.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2021년도 불장이 예상보다 고점을 찍지 못했어요. 일단 1억을 못 넘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래들도 지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와 달리 저점에서 고래들이 버텨주거나 아니면 더 샀었어요.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근데 최근에는 안 그래요. 고인 고래들은 던지고 새로운 고래들은 모아요. 그나마 이제 비트코인이니까 또 이제 그게 절충이 되는데, 이 고인 고래들이 문제예요. 이들이 지쳤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기다렸는데 아직 안 되니까 이들이 원래 예상하는 가격대가 한 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임박하긴 했었죠. 근데 1억 전에 많이들 던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난 불장도 이들이 좀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더 치솟지 못한 것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고래마다의 성향에 따라서 휘둘리는 게 좀 있죠. 초창기 고래들은 부자들은 아니에요. 초창기 고래들은 일단 어떤 프로파일이 있는데 젊고 그리고 약을 해요. 이게 비트코인이 좀 약간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있는 게 1달러를 넘은 게 이 약을 하는 사람들이 넘게 좀. 제가 처음에 기억나는 비트코인이 어떤 그 성인 사이트, 외국의 성인 사이트를 가입을 하면 비트코인 500개를 주겠다 뭐 이런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환전을 하면 비트코인 500개를 줘서 그걸로 그 뭔가 상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뭐야 이게? 제가 그게 기억나는 게 군대 제대하고 2010년도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아서 내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때 100원인가 500원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그걸 접하고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때 세무사님이 성인 사이트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불공평한 게 저희들처럼 약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빨리 발견해봐 2014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약을 한다. 두 가지 프로파일이 있어요. 초창기 고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백인이고 약을 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빨리 접했어요. 아, 그게 결국 그들의 블랙마켓의 화폐가. 그렇죠. 그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전문적으로 막 약 팔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치기 어린 리버테리안이라고 해서 자유지상주의자. 딱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로파일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중국에서 태어나고 석사 이상의 공학을 하고 이들은 또 이들 나름대로 비트코인에 일찍 접했어요. 이들은 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중국이 많이 갖고 있다고 또 그 얘기도 들어서 막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보면 그런 얘기도 막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빨리 이걸 환가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천천히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근데 다행인 건 그 중국의 공대 이상의 석사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은 그닥 없었어요. 그들은 블록체인에 꽂았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많이 갔죠. 그래서 2017년부터 불어닥친 블록체인 불장들은 다 중국 돈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게 싱가포르건 홍콩이건 다 어쨌건 한국에 사업하는 사람들 다 이게 제가 물어보면 다 중국계 돈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중국에 의해서 막 막히고 이제 지금은 되게 힘들죠. 그렇죠. 빼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던지는 사토시, 그러니까 영어로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냐면 사토시 이어로라고 나오거든요. 사토시 이어로 토큰이 움직였다 싶으면 그 주 안 좋아요. 이번 주가 딱 그 주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민감하셔야 되고 그들은 중국이 아니에요. 그들은 미국의 그 치기 어렸던 2010년도, 11년도 백인, 그 프로파일 백인 남자 대학 졸업생, 그 다음 미국의 서부 약 좋아하는 애들. 정부가 우리 관여하면 안 돼. 얘네들이 다 부자가 됐다가 얘네들은 막 비트코인 진짜 환장한 애들이거든요. 막 10억 될 거다 뭐 이렇게 보다가 지친 거죠. 10억은커녕 지금 막 1억도 되기 전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들한테는 이것이 한 10억대 완전 상상도 못한 이제 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올라가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부자죠. 이미 부자인데 제트 여객기를 갖는 부자냐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냐인데 거기까지 바라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너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비트코인을 숭앙하다 보면 이런 그 비트코인의 흑역사를 다 퉁쳐가지고 없었던 것처럼 기억을 왜곡하더라고. 기억을 왜곡하니까 이런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못해요. 본인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숭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맹목적인 상승이나 이 종교적인 접근을 많이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름다우니까 비트코인의 모든 과거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모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 첫 기억은 사실은 포르노 사이트였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비트코인의 첫 기억은 포르노 사이트였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게 되는 거구나. 제가 이게 비유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성인군자냐 내가 물어봐요. 니는 아버지를 성인군자라서 존경하냐? 우리 아버지가 다 그 시절의 어려움 속에서 다 나름대로 인격이 약간씩 고장난 분들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거지. 그렇죠. 생애 치열함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자기 아버지는 성인군자야. 근데 왜 비트코인의 그 고래들과 그 창시자가 성인군자이기를 기대해요? 그거 완전히 비현실적인 사고죠. 어찌 보면 고래들이 커뮤니티에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게 인셉션 하듯이. 그래서 점점 더 나의 그 고래가 갖고 있는 코인을 사게끔 만드는 언론에 대한 뭐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저는 비트코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비트코인만 공부한 게 한 3, 4년 돼요. 초기에. 그래서 제가 온갖 데이터를 다 나름대로 서치했을 거 아닙니까? 이 고래 추적하는 빅데이터가 꽤 많아요. 그럼 존경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알트들과 달리 떨어지면 모았어요. 오히려. 제 선입견이 있었네. 이거 성견이 있었네. 근데 그들이 이제 지쳤다. 이게 되게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그 비트코인의 맥시에 가까운 관찰자였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들이 지쳤어요,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그나마 비트코인은 이게 손바꿈이 되잖아요. 예전 고래랑 새로운 신생 고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세무사님한테 들었어요. 신생 고래들이 막 물어본다면서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고래가 이제 뭐 1000개를 갖고 있냐, 뭐 100개를 갖고 있냐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고래 움직임만 알려주는 또 그게 또 있지 않습니까? 막 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항상 궁금한 게 이게 가격 올라가면 이제 예전 고래들이 던지면 가격을 좀 떨어질 거고, 근데 신생 고래가 핵심은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그렇죠. 다른 알트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안 되죠. 한번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나 하고 다 이제 관망해 버리니까. 관망이랑 같이 던지죠. 왜냐면 너무 처음에 투자자들이 싸게 많이 받아요. 맞아.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한 것도 내 제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제 제자들 똑똑한 친구들이 이 암호화폐업계에 좀 있거든요. 대기업에 가 있죠. 임원들이 팔았다는 거야, 임원들이. 고래가 팔았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임원들이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조금만 도덕적인 그 양심은 있죠. 그래서 지금 눈 감으면 10억이 딱 생기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만든 코인 90%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이 맨날 코인을 뭔가 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게 제 생활까지 연결된 건 못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예. 기업형 코인을 저도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기업형 코인이 기업형 코인이라고 해서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다라고 해서 기업형 코인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기업형 코인의 핵심은 도덕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나마 기업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덕성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있는데 기업마저도 끼지 않은 이더리움 같은 거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되게 예외적인 거고 그런 시도들의 코어들은 굉장히 부패했어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렇죠. 되게 여기가 코인 가지고 뭔가 진짜 엄청난 자금을 꿀꺽한 경우가 너무 뉴스들이 많으니까 사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많고. 그렇죠. 제가 세무사님 같이 이렇게 멀쩡하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뭔가 이루신 분들을 또 젊고 이런 분들하고 비트코인 얘기하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일단 나이가 70대 이상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이 비트코인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퀵머니를 원하는데 비트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사기꾼이 붙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관광버스로다가 저 같은 사람한테 데리고 와서 강의를 듣게 해요. 자기네들은 논리가 안 되니까. 와.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2014, 15년도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빠르죠. 범죄자들이 빨라요. 이분들한테 돈을 대신 받아서 비트코인을 대신 사준다는 명목으로 지들이 슈킹하는 거예요. 범죄자 마케팅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절반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90%, 80%였어요. 그게 이제 불장을 빨리 맞으면서 그들이 전부 양복 입고 사업가로 변신한 게 2017년에 생각하시면 돼요. 전 지구적으로.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이화됐네요. 그렇죠. 한 번 스크리닝이 그러니까 제 주변의 피해자들 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프로젝트에다가 그게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갑자기 그게 기억나네요. 2018년도에 어떤 코인을 만드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판교 가서 미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원리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만 좀 해주고 말았었는데 그때는 세금적으로도 정리가 하나도 안 됐을 때라 와 그때 생각해보면 그 느낌이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갈 때마다 사업장 갈 때마다 사업장에 이제 분위기를 딱 보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이제 좀 이런 표현은 좀 불쾌할 수도 있는데 옥장판 파는 거랑 무슨 느낌인가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약간 옥장판 파는 거랑 뭔 느낌인가 다단계랑 그 생각이 약간 드네. 예전에 그 비트코인 첫 이미지가. 그래서 저도 이제 명문대 나온 셈인데 제 주변의 친구나 이런 멀쩡하다고 표현하면 좀 뭐 이상한가요? 하여튼 준수한 사람들은 설득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절박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짠하고 싶은데 자기 분야에서 좀 막히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 세계가. 그래서 정리가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TX를 보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으로 바닥이 없을까? 바닥이 없는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 업계에 있는 그 핵심 멤버들의 도덕성이에요. 아 진짜 이거 공감합니다. 예. 진짜 바닥이 없더라고요. 예, 비트코인은 죄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권도영 같은 친구 똑똑하고 뭐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스트레스가 오니까 완전히 자기가 만들어낸 생태계를 위하는 마음이 1도 없잖아요. 오직 자기 살 길. 오로지 빨리 환가해가지고 이 나라를 떠버렸었으니까 미국으로 간다고는 하시는데 근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죽는 길이거든. 도덕성이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도덕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계속 도덕성을 강조하고 거기에 기업이 이걸 계속 우리의 실생활에 맞게끔 블록체인이건 가상화폐건 하는 걸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동하지 말고 해나가면 제가 보기에 전 세계 먹어요.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가 정신으로 쭉 가는 게 사실 기업들이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항상 수명이 짧고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러게 돼요. 기업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기는데 뭘 이기냐면 이더리움을 이겨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얘기가 뭐 우리가 뒤죽박죽 얘기를 하지만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이더리움이 보면 도덕성은 있어요. 그 창시자나 이런 멤버들이 뭐가 문제냐면 약간의 그 선전선동이 있는 거예요. 약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상당한데 마케팅이라고 부르겠죠. 이 부탈리 피테리안 친구는 굉장히 마케팅에 강해요. 스마트하더라고요. 네.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가치를 밸류업을 할지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 느낌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아니거든요. 네. 화폐를 지향하지 않아요. 플랫폼을 지향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우리의 생활을 뭘 바꿨는데? 우리가 뭘 쓰고 있는데 지난 그 요란했던 그 과거에 그 걔네들이 꺼내들었던 용량이건 민주주의건 직접 참여건 뭘 바꿨어요 도대체? 우리가 생활에 느낀 게 뭐예요? 없거든. 변동은 없죠.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는데 영국의 산업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본격화되기 60년 전에 산업혁명이 올 거라고 해서 주식붐이 있다가 꺼졌어요. 6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과 이게 실제로 산업화돼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과는 갭이 있어요. 물론 그때처럼 60년 앞으로 기다리는 뜻은 아닌데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지금 AI나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메타버스는 한 15년 전에 세컨 라이프에서 한 붐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 꺼졌다가 지난번에도 붐이 있어서 또 꺼졌잖아요. 그러나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생활을 바꾸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닷컴만 붙으면 다 올라갔다가 2000년대에 다 와장창 했잖아요. 그땐 페이스북이 없었어요. 페이스북은 그 처참한 그 폐허 속에서 인터넷 폐허 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작은 아직 안 된 거일 수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 예외죠. 비트코인은 애초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향한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대안화폐를 지향했고 블록체인이 킬러 어플이 없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킬러 어플이에요. 비트코인은 화폐를 보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줬잖아요.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진짜. 생태계에 대한 얘기하니까 이게 좀 확 와닿는 게 있네요, 확실히. 비트코인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도 어쨌든 다시 가격 얘기로 좀 돌아가면 비트코인 올라가면 이제 다른 분들이 또 항상 그러잖아요. 아, 이미 올라가 버렸으니까 안 올라간 거 좀 사면 올라가지 않나. 맨날 이렇게 얕은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 알트코인이 근데 너무 이게 좀 그래요, 저도. 이게 만약에 저한테 정답만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학교 선생님처럼 정답만 얘기해드리면 알트는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알트를 선별할 선구안도 없고 그리고 알트는 우리가 검증된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인데 제가 이 정답을 제가 10년 비트코인과 살았는데 한 상반기 6년 동안 이 정답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한 2, 3년 전에 노선을 바꿨습니다. 정답은 안 통하는구나. 왜냐하면 제 주변 지인부터도 비트코인 안 해요. 이렇게 저한테 비트코인 얘기를 듣다가 불장이 오면 알트로 가갖고 더 자극적인 걸 사시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심리를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손실 확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 주변 지인들은 비트코인 50만 원 할 때부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천만 원이 넘어. 그럼 제가 50만 원일 때 살 수 있었는데 그렇죠.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5천만 원에 사면 제가 얼마나 바보예요. 바보 인증하잖아요. 아마 비트코인을 절대로 안 살 사람들이 저의 가까운 지인들일 거예요. 그들은 절대 못 사요. 왜냐하면 50만 원대부터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를 하려면 대단한 수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나간 과거인데 지금 내가 7천만 원이 내년에 된다면 지금 5천만 원에 사가지고 2천만 원 이익 보면 그걸로 끝인 건데 4,500만 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4,950만 원. 그러니까 이 기억이 없는 알트로 가는 손실 확정하기 싫은 거예요. 저 지금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 그대로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러게 맨날 읽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요즘 저는 그거 저도 이제 투자를 막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냥 과거 거 잊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해놓은 수익이 딱 되면 바로 알람 걸어놓고 팔아버립니다. 더 올라가든 더 떨어지든 이거 만 비워야지. 안 그러면 끝도 없이 매도 시점을 못 잡으면 결국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가격. 그러니까 8,000 찍다가 다시 한 6,000 떨어지면은 아니야 다시 8,000 갈 거야. 난 예전에 8,000까지 봤었잖아. 요거에 매몰돼가지고 과거에 그 애인 기다리듯이 계속 기다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여유자금으로 하니까 사놓고 그냥 안 오르면 그냥 계속 둡니다. 마이너스 막 70%까지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두니까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알트 하나가 그렇게 회복돼가지고 플러스 5% 되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았어요. 뭐 됐네 이 정도면 손해는 안 봤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데 큰 수익은 못 벌지만 손해는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팔아버린다니까. 어차피 계속 이게 오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말했던 반감기든 뭐든 비트가 주도를 하든 어찌든 이 흐름이 오니까 그렇죠. 그것만 잘 기다리면 좀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비트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비트가 어떤 점에서 좋냐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사시고 한 3년 동안 잠들었다 깨어난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3년을 딱 주기로 하면 한 번만 예외가 있었지 어느 가격대에서든지 3년이란 딱 지기를 하면 3년 전보다 무조건 올라가 있거든요. 한 번 예외가 이제 생긴 게 바로 이제 지난번에 FTX 사태였을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고점 미만으로 내려갔으니까. 근데 그 비트코인은 3년이나 4년 기다리면 반드시 올라 있고 그리고 2배가 아니에요. 올라 있는 수준이 5배, 10배 정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3, 4년 기다린다. 이게 신생고래들이 잘 받아주면 결국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 거냐? 누구에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건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사실 약간 지금까지는 투자 철학에 대한 얘기를 배운 느낌이었거든요. 교수님의 지금 다른 얘기도 배웠지만 그거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 비트코인이든 다른 알트코인이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쓰이지 않아서 더 그냥 투자 가치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철학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올 것 같으면 이제 전화를 받죠. 그러니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다 차단해 버리니까. 근데 이제 제 지인의 주변에 이제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 그럼 제가 이제 잘 안 만나주는데 제가 신세를 졌거나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만나요. 만나서 밥을 한 번 얻어먹죠. 얻어먹으면서 물어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목적이 투자적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입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른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비트코인은 좀 약간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포인트는 뭐냐면 그 다른 목적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려면 여러분들이 1000억 이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1000억 이상 있는 부자야. 그럼 1000억 이상 있는 부자는 행복할 것 같지만 고민도 많습니다. 아주 많죠. 네. 왜냐면 잘못하다가 한 600억 정도 정부한테 그냥 줘야 돼요. 그죠? 상승세. 그리고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면 600억 정도 되고 만약에 중국이라면 다 뺏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다 뺏기느냐? 지정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크라이나에 1000억 있었던 부자였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들고 폴란드를 갈 수 있겠어요? 모든 나라는 전쟁을 하면 개인의 자산을 징발합니다. 전쟁에 일단 이겨야 되니까 폭탄도 사야 되고 외화 다 금지죠. 그렇죠. 우리같이 월급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전쟁 같은 게 나와도 밖에 나가서 월급 받으면서 살지 못하더라도 근근히 산다 이런 각오가 됐겠지만 1000억대 이상의 부자들이 자기 가족을 난민으로 보내갖고 난민촌에서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거기서도 어느 정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모빌리티가 있는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단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담한 부자들이 다른 목적이 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보이겠어요? 정부. 맞습니다. 정부가 안 보이는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모빌리티 자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도자기나 그림 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들이 도자기나 그림을 생각하다가 비트코인을 저한테 한 1시간만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사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17년 전까지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는 부자들이 저한테 1시간을 내주질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번은 2017년도에 어떤 부자, 강남의 부자를 설득하는데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자기 아들들이 대단해 막 의사고 막 어디로 와가지고 막 저를 경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뜯어먹는 사기꾼으로 딱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들이 막아서 그렇지 내가 그 어른을 설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관점하고 또 다른 거야. 자기네들이 번 게 아니니까 1000억대의 부라도 그들은 상속받을 생각만 하는 거지. 맞아요. 한 번도 자기가 읽어본 적이 없는 거지. 정답이. 근데 이 읽으신 어른은 아는 거야 내 얘기를. 아 이게 100억 정도 묻어야 되겠다 여기다. 그러다가 아들들이 막았지. 진짜 달라요. 왜냐면 제가 상속을 워낙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완전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보지 않은 상속인의 접근법은 피상속인 그 피상속인 자산을 형성했었던 그 과정을 모르니까 결과물에만 이제 되게 매몰되어 있으시죠 사실. 이 세금 내도 자기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자기가 피땀 흘리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한 사람은 이거 키치게만 해서 지키려는 강한 법능. 사실 이중과세잖아요 상속은. 낸 소득에 또 내는 거잖아. 그것도 많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자산을 갖고 싶어 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국경을 넘어야 될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 하나는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그냥 일단 어느 정도 부자면 정부가 모르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딱히 불법이나 이런 걸 행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알면 자꾸 뜯어와 뭔가 명분을 만들었어. 모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의들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트래킹 하려고 하는 거고. 게임이죠. 네. 게임에 이거는 뭐 범죄냐 악과선으로 여러분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새로운 게 나타나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국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한 게임이고 글로벌한 곳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스위스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저지섬이라든가 홍콩이 지금 다 막히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영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민감하고 스위스는 자료 찾아보세요. 스위스 정부가 비트코인을 저보다 빨리 발견했어요. 저는 2014년에 발견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스위스는 은행 비밀보호법 이런 걸 200년 전
부터 실행했다가 법률하는 건 100년 전이지만 아는 거예요. 스위스는 금고지기를 해야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많이 두들겨 맞은 게 스위스거든요. 맞아요. 러시아 재벌들도 그거 뭐야 동결하라.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장관이 가갖고 그 돈 우리 줘라. 복구 비용으로, 전쟁 복구 비용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만 금융영업이 지켜야 될 그 트러스트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요, 스위스가. 그렇기 때문에 더 모빌리티 자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인들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는데 스위스 정부가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를 발표해요. 뭔가 지역 정부들인데 비트코인으로 옛날에는 1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10년 전에는 비트코인으로 주차료를 내게 했어요. 와. 우리 코인 주차 있잖아요. 네. 실험해 본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역외 금융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역외 금융의 마인드가 아까 그 슈퍼리치들의 그 두 가지 지정학적인 위기랑 그 다음에 정부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상속 같은 거 요거 두 개를 전 세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역외입니다. 역외. offshore. 역외 금융에 이 진이 있는 사람들,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으로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게임으로 보죠. 맞아요. 환경 자체가 바뀌면 이게 갑자기 옳음으로 바뀌고 틀림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외 탈세의 그 국세청 자체 내에서도 관점이 엄청 집중되어 있는 게 비트 쪽이 많거든요. 예전에야 뭐 달러니 뭐 홍콩이나 맨날 싱가포르에 돈 빼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거랑 다른 관점으로 요즘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말 그대로 이 국세청 입장에서 또 게임이죠. 이게 어떻게 더 이제 추징을 해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참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그 10년 전에 그 젊고 백인이고 약물을 하고 정부는 없어도 된다라는 그 치기 어린 그런 자기가 약하고 싶은 건지 자유를 외치는 건지 헷갈리지만 어쨌건 비트코인을 샀다가 갑부가 된 친구들은 나이가 들고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데 새로운 갑부 좀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부를 실제로 어렵게 읽었던 경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1000억 원 이상의 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모빌리티 부를 찾고 있어. 이들이 손바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 공개 시장에 던지면 가격이 충격을 받고 이들이 떨어지면 다시 사는 약순환을 해결하려면 오버 더 카운터 시장이 있어야 돼. OTC 시장. 다시 말해서 시장에 던지지 않는. 비트코인 10,000개를 팔면서 파는 사람도 손해지. 내가 10,000개를 팔고 싶은데 내가 팔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거든. 거의 패닉 세일을 합니다. 한 명이 10,000개를 던지면 그렇죠. 한 10만 개가 패닉 세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거든. 그리고 사는 사람도 내가 10,000개를 사고 싶어. 내가 사겠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호가가 올라가고 내가 비싸게 사야 돼. 이 둘을 만나게 하는 게 바로 OTC거든요. OTC에 누가 관심 있어요? 자료 찾아보세요. 골드만삭스가 작년에 OTC 시장에 도전하겠다 그랬고 이 OTC보다 더 이걸 체계화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 거래소예요, 거래소. 아, 역시 돈 냄새는 기가 막히구나. 네. 이게 무위험 자산이고 무위험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10,000개를 내가 딱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잡아놓고 한 100개씩 쪼개가지고 그렇죠. 수요자를 찾아가지고 연결해주면 수수료 받는 거거든요. 이 역방향도 있기 때문에 해칭이 가능하고. 저도 이게 있을 건데 분명 이제 장외시장 느낌처럼 이게 있을 건데 했는데 이게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느낌처럼.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거를 중개할 만큼 양쪽이 다 믿는 이게 믿으려면 질량이 커야 되고. 그렇죠. 뻗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용도 자체를 봐야죠. 골드만삭스 정도면 하겠다 막 이런 느낌도 있을 텐데. 이거를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하겠대요.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보시는구나.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다 싱가포르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뭔가 저렇게 돈 벌고 싶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이제 가상화폐를 금지했어요. 워낙 좋아하니까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근데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지해놓고 자기네들은 클리어링 하우스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수익은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걸 국가 차원에서 보증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거네요. 진짜. 여긴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화교 금융권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중국이 위험하잖아요. 화교들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 탈출하고 있어요. 자본 들었어요. 네, 그걸 매개하고 싶은 거예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걸 도약해서 싱가포르처럼 이제 금융은 아니고 이 말 그대로 코인에 대한 엄청난 이제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있겠네요. 금융은 약간 회색지대예요. 아까 말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발달했다는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가 다 역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텍스 해분을 하면서 금융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완전히 청정 지역이면 금융 발달 안 해요. 싱가포르랑 홍콩이 돈이 모이는 이유는 진짜
텍스 헤븐이죠. 근데 지정학적인 위기가 격화될수록 선진국들이 그 텍스 헤븐을 용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루트를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방식의 변화. 그리고 또 이건 진짜 궁금해요, 교수님.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네. 1월이지 않습니까? 네. 1월에 되냐 마냐 그러고 있는데 뉴스구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전 여러 번 봤어요, 이거 2017년부터. 이거 엄청 많았었잖아요.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기사에는 또 적혀 있으니까 사실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뭐 다 그랬거든요. 아예 안 돼. 그렇죠. 돼. 다 아직은 아니다. 업계에서 좀 약간 펌핑을 했었고 SEC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한 번도 안 냈었는데 업계에서는 뭐 이거 가지고 한 5% 펌핑도 잘 못했어요. 5% 정도 이렇게 약간 오르다가 이제 연기나 거절당하고 턱 꺼지고 뭐 이런 걸 몇 번 했었죠. 그래서 저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올해가 이제 아직 안 갔는데 올해 SEC가 재판에서 2번 졌어요. 하나가 리플 재판에서 부분적으로 패소를 했고요. 하나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그 ETF 승인 신청을 요청한 곳에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완패했어요. 항소를 포기했더라고요. SEC가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포기한 게 약간 느낌이 쎄하죠.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다시 다 거절하려고 어차피 항소해봐야 순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 거절하려고 재판으로 안 간 건지 아니면 뭔가 한꺼번에 승인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승인할 건데 뭐 또 재판 가냐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항소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SEC가 지금 약간 몰렸어요. 예, 그러니까 단지 그냥 업계한테 욕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니네가 좀 논리가 빈약하다. 이걸 거절하는 논리가.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이유는 언젠가는 해야 돼요, 이거를. 더 늦기 전에. 언젠가는 왜 빨리 양지화 시켜야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괴물 같은 속성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블랙마켓 성질이 아직도 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양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는 이제 지하경제 그러면 아까 한참 주제였지만 이제 우리는 국세청이 세수라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네. 미국은 글로벌을 운영하는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를 내년에 감옥에 보낸대잖아요. 원래 20년형인데 자금 세탁은 감형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세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형량 거래를 그냥 제도화했잖아요. 감옥에 보내는 게 바로 자금 세탁.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과 관련한 어떤 그렇죠. 자금의 흐름. 미국은 무조건 테러가 먼저 순위로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 자금 세탁의 온상이에요. 암호화폐하고 비트코인.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으면 막을 텐데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지 꽤 됐고 그러려면 양지화 시켜야 돼. 그러려면 그 기업들이 많이 가져야 돼. 아까 그 OTC 거래나 이런 거 다 공룡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것들은 다 잡힌다. 큰 것들은 다 이제 투명해요. 그러면 정부가 깨닫게 되죠. 금괴보다 훨씬 좋구나 비트코인. 그러네요. 차라리 나이스하네요. 보관할 공간이나 이런 거 마련도 필요 없고. 금괴는 금융기관에 한번 들어왔더라도 이게 민간의 손으로 나가면 추적이 불가하잖아요. 비트코인은 한 번만 묻으면 돼요. 영원히 추적돼요. 그러네요. 한 번만 묻으면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부나 금융기관에 묻은 것에 묻으면 돼요. 그거에 묻은 것에 묻기만 해 투명해져요. 공룡에다가 결국은 다 묻게 해가지고 다 뿌리면은 이제 트래킹 자체가 쉬워지니까. 그렇죠. 요거 되면은 확실히 큰 변화가 있을까요? 꽤 커질 것 같기는 한데 진짜로. 크게 커요. 이게 반감기랑 이 현물 ETF가 맞물린다 그러면 가격 변동이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SEC가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SEC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거는 자기네들이 비트코인 불장을 만들었다는 정치가들의 그 압력을 받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미국 민주당은 아직도 반 비트코인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미국 민주당 여당이 난 이 SEC가 이게 정치적인 자리인데 이걸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이 게리 건슬러의 앞으로 공직 생활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블랙락이도 민주당의 최대 후원자거든요. 블랙락 ETF를 거절을 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거는 선거를 안 하겠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또 내년에 선거가 미국에서도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국 정치를 잘 모르니까 내부 정치를 전혀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로비스트의 뭐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분명한 건 미국 내부의 정치 문제야 이건. 게리 겐슬러가 이거를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건 정치적일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되면
야 진짜 가격 상승은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국 자체 내에서도 이거 엄청난 달러가 유입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양적 완화로 달러가 지금 넘쳐나는 와중에서 와 여기에 자금 쏜다 그러면 사실 뭐 코인의 거래 자체가 대한민국이 사실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물리면 가격이 막 기본 몇 배는 올라가겠다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옛날에 통계가 났으니까는 연기금들이 1%인가 아주 되게 적은 양을 비상관 자산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의무적으로 담게 되어 있어요. 비상관 자산은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하고는 상관계 없는 자산은 1% 담으면 6만 달러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번 불장 전에 비트코인 6만 달러 된다고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어요. 아직 6만 달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이게 그냥 6만 달러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담아야 돼요. 401k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만약 2%면 얼마예요? 2%는 그러면은 대충 그렇게 해서 12만 달러니까. 네. 3% 잡으면 엄청난데요. 진짜로. 가치 변화가 엄청 커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트럼프도 이게 내년에 출마할 거잖아. 사실 미국 얘기 나온 김에.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대선 나올 건데 이게 비트코인에도 영향이 미칠까요? 그 트럼프가 되고 안 되고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반 비트코인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되고 안 되고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 정치가 난맥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아마 우리 세대가 이렇게 미국 정치를 볼 때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미국 정치가 투쟁적이었던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다 검표가 끝나기 전에 다 한쪽이 승복을 하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깨졌냐면 힐러리가 승복을 안 했어요. 그날 안 나타났어요. 그 트럼프가 이겼을 때. 그리고 이제 대변인 보내가지고 승복을 했는데 트럼프는 바이든한테 아예 승복 자체를 안 했죠.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랜드슬라이드에 이기지 않는 한 승복 안 할 거라고 봐요.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은 항상 그 승복하면서 이제 또 아름다운 뭐 이제 물러난 뭐 이런 게 있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없어진 지가 꽤 됐네요. 그렇죠. 트럼프랑 관련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때 힐러리가 승복 안 했고 승복을 안 했다기보다 승복하는데 안 나타났고 그분이 좀 독특한 캐릭터긴 해서 그렇죠. 트럼프가 또 승복을 안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나오니까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압살할 정도로 이기긴 어렵다고 전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쪽 지지자들 사이에서 총격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 안 그래도 지금 좀 흉흉하지 않습니까? 좀 마약이랑 도심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치안 자체가 엄청 많이 붕괴된 느낌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는.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붙거나 이런 거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가중이 되죠.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내홍을 겪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정당성을 얻지 못하건 민주당이 연장을 하건 공화당으로 갈아끼건 그 내용을 한 6개월 정도 지속을 하면 그 틈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노렸듯이 그 틈을 이제 중국이 노릴 거라고 예측을 해요. 누가 예측을 하냐면 미국의 이제 국방 관련한 전문가들이. 그게 이제 2025년 위기설의 이제 지금 배경을 설명드린 겁니다. 중국이랑 미국이 예를 들어서 갈등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약간 지정학적 얘기긴 하고 사실 올해 초반에 쓰셨던 그 책이랑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랑 중국이랑의 관계랑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이제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좀 있나요? 그럼요. 지대하죠. 왜냐면 고래들이 다 거기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우선은. 그렇죠. 아까 거의 초반에 말씀 주셨던 미국의 이제 그런 형태와 중국의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게 미중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변화 물결을 어떻게 칠지는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딱 책을 읽어봐 어떤 느낌인지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만 해도 옛날에 편하게 장사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트럼프 때부터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중국한테 함부로 물을 팔 수도 없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뭐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이번에 인사에서도 막 미국 로비스트 비슷한 분들이 막 발탁이 됐잖아요. 그게 뭐 당장 나타나죠. 당연히 암호화폐는 이제 지정학적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되게 민감하고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자산이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냐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갈등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국지적인 갈등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전면전을 붙으면 세계대전이지만 약한 데서 터질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대만에서 이번에 터지지 않고 중동에서 터졌잖아요. 이게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이잖아요. 미얀마에서도 이제 터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서 막 터지는 거죠 뭔가가 그러다 이제 한 곳에서 빵 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반도나 대만이나 우리가 바랄 수는 없지만 이런 데서 진짜 본격적으로 빵 터지면 여긴 부자들이거든요. 부자들이 많고 이들이
비트코인으로 러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새벽에 빵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긴장이 쫙 고조되다가 빵 터지니까 이 긴장이 고조될 때 그때는 아직 이게 봉쇄가 안 되거든요. 이런 금융이 그때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가격이 치어오르고 막 하겠죠. 큰 변동폭이 그때 생기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바라야 되냐? 그럼 안 되죠. 그건 바라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게 미중 간에 이게 이제 봉합이 좀 되고 이렇게 미국도 그러면 원할 거예요. 중국이 연착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국이 너무 컸고 시진핑 주석이 워낙에 이제 기존하고는 다른 스탠스니까 미국도 변했는데 중국은 뭐 지난 10년 전부터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 책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지난 40년이 미중 간의 밀월 관계였어요. 우리는 미중이 체제가 다르니까 서로 우르렁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일본을 아끼는 거 훨씬 이상으로 중국을 아꼈어요. 제가 그걸 책에서 논증을 했는데 여러 선택지가 있으면 일본보다 중국이었거든요. 중국 우선적 외교를 펼쳤는데 오바마 2기 때부터 확 돌았었죠. 그것이 피벗 투 아시아라 그래가지고 그때 물길을 잘못 읽은 정부가 불행해진 정부가 박근혜 정부예요. 사인을 받았는데 우습게 알았죠. 아시아투자개발은행에 투자하지 마라고 다 사인 보냈는데 일본 빼놓고는 다 잘못 읽어서 우리나라가 엄청 투자했어요. 중국이 IMF를 대체하려고 만든 아시아투자개발은행에. 그러니까 그런 눈밖에 난 것들이 그 정부가 불행했잖아요. 결국 끝이. 막 그 구구절에 막 올라가고 베이징에서.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바이든이 그 당시 부통령이었는데 한국에 와갖고 미국 반대 베팅하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미국 정치가들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 잘 안 하니까 그걸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덕담처럼 얘기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덕담 같은 말도 아니었고 그 밑에 엄청 무서운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세요. 오바마 2기 때부터 완전히 중국 봉쇄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때부터 중동에서는 쫙 빠졌어요. 쫙 빠지니까 중동에 힘의 공백이 있으니까 결국 중동에 터지잖아요. 일이. 되게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네. 그리고 계속 약간 미국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달러랑 사실 비트코인이랑 이게 매칭시켜서 얘기할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달러 패권 뭐 끝날 거다. 그래서 미국이 좀 두려워하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도 주셨었는데. 그건 썸네일이 제가 말한 내용하고는 좀 반대의 썸네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게 조회수는 많긴 많던데 저도 썸네일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제가 뭐 달러가 제로가 되고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 중에서 약간 좀 광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똑똑하긴 한데 공부가 좀 덜 됐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종합적으로 공부가 안 된 거죠. 그 부분만 공부를 한 거예요. 뭐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의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 보니제라든가 비트코인 달러를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사실 뭐였냐면 미국이 그래 멍청하지 않고 첫 번째로 그래서 둘 다 같이 살리는 방법을 어떻게든 활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달러를 더 높이는 전략을 짜면 짰지 그러게 쉽게 이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축통화 시스템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거든요. 기축통화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미국이 불행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그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축통화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가 이제 그걸 정치학에서는 패권, 헤지모니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헤지모니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용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이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완전히 배척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비중이 떨어지는 것과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달러 가치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강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원래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달러를 국제 무역의 키커런시로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설계자들은 구조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무역 적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무역 적자를 보면 보통 나라 같으면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이자율이 치솟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나라가 부도가 됩니다. 근데 미국은 부도로 안 가잖아요. 왜냐?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독일과 일본과 중국이 미국에 또 국채를 사줘요. 미국에 국채를 사주니까 미국은 국채 수요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미국은 국채 수요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채권 가격이 비싸니까 이자율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를 쌓으면서도 이자율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권 국가의 적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의 가능성이 별로 없죠. 약달러죠. 태생적으로. 달러가 흔해요. 달러가 흔해야 또 키커런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내건 공약이 뭐냐?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거예요. 무역 흑자국들을 때려줘가지고 혹은 미국의 공장 다시 가져와서 그러면 뭐예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여요. 그럼 전 세계에 돌고 있는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기축통화로서. 그럼 그거를 뭐 엔화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신해줘야 돼요. 어느 결제들은. 그럼 미국의 달러로서 기축통화로서의 그 위상은 떨어지지만
달러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겠죠. 또 이런 역학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역학이 있지만 어쨌건 이걸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트럼피즘 때문에 위기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걸 이제 달러 망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 뭐냐면 그 조회수는 뭐 기본 20만 30만 나오더라고요. 조회수는. 저는 그런 썸네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전혀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썸네일만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지만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다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대로의 달러가 따라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금융적 그 가치가 있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금융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여러 채널에서 얘기했지만 단기금융이라는 건 모든 신용의 스프레드, 모든 신용이라는 게 아주 우량한 채권자에게 우량한 채무자가 돈을 꾸는 것에 스프레드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사면서 리스를 렌탈을 하고 할부를 내면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샀지만 현대캐피탈의 캐피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현대캐피탈에 돈이 많아서 자동차 판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 캐피탈을 이용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현대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돈 가지고 캐피탈 안 줘요. 돈을 꺼오거든. 그러니까 현대는 신용이 좋으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연리를 2%에 꺼와. 그런데 자동차 구매자한테는 이거를 연리 4%로 해주면 2% 앉아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한테 2%로 꺼주는 사람은 또 어디서 돈을 가져오냐? 따지고 올라가면 그게 1일물이라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역외 시장에서. 근데 1일물을 가지고 어떻게 몇 년씩 하냐? 1일물 돌리는 거예요. 근데 1일물이 신용이 좋은 데서는 워낙에 싸니까. 그렇죠. 그거를 배당받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게 그게 금융업의 묘미죠. 그 클럽에만 들어가면 나는 그냥 11% 꺼가지고 2%로 꺼주면 돼. 부도 안 나래한테. 그러면 걔는 2% 가지고 3% 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 내는 사람들한테는 20%가 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5명, 10명 중에 1명만 뻗으면 그래도 그것도 괜찮거든. 나이스하죠. 그죠? 나머지가 20% 내주니까. 그러면서 이게 금융이라는 거대한 금융망이 있는데 이 핵심, 단기 금융에 담보물이 없어. 오버나잇 금융에 담보물이.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한테 10억 달러를 밤새 꾸면서 우리나라 은행이 아르헨티나의 자산을 담보를 잡죠. 뭐 미국 채권도 있을 거고 땅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보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아르헨티나 은행이 망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이 그 담보를 취득하려고 그러면 세무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내가 1순위가 아니야. 뭐 시티뱅크가 있어. 골드만삭스도 있고 내가 그래서 재판 가갖고 그거 받으려면 하세월이야.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이 1일물 이자가 올라가요. 이 1일물 이자가 치솟는다는 얘기 뭐냐면 부도가 전염이 된다는 거거든. 끔찍하죠.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내가 그 밤에 받아요. 아르헨티나 은행으로부터. 그래서 아르헨티나 은행이 망했어. 10억 달러 꾼 아르헨티나. 그러면 나는 타격 안 받아. 나한테 1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이 있거든. 이건 내가 점유한 거지 내가 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국제법원에 내가 청산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나이스한데요? 이거 대체가 가능한 거 있으면 사무사님 얘기해보세요. 이거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네요. 이동하는데 뭐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이스하네. 선순위 채권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이걸 깨달았어요. 누가 깨달았냐? JP 모건, 블랙락 깨달았어요. 뉴스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고 있군요. 제가 지금 세무업을 할 때가 아니군요, 교수님. 비트코인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커피 사 먹고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 건 제 표정을 때 보셔야 돼. 내가 얼마나 그 질문을 한심하게 보는지. 지금 증권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이 아무리 우량이래도 그거 담보로 못 씁니다. 못 써요. 네, 순위가 내가 1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세 사기에서 봤잖아요. 내가 분명히 담보로 잡았는데 내가 1순위가 아니잖아요. 은행들이 1순위예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은행이 국제사회에서 1순위겠냐고. 아니야. 점유해야 돼. 그럼 내가 금괴를 그 밤에 갖고 오냐고 아르헨티나에서. 못 갖고 오죠.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묻어내도 돼. 되게 나이스하네 진짜. 그렇죠. 네, 확실히 경계선이 무너지네. 아 내가 진짜 세무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10년 전에 했어야 했는데 바로 이해를 하시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네. 일반인들은 이런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이런 거 많이 보셔서 이해가 다 되시잖아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걸 활용도가 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잖아. 이걸 이제 IT적으로 어떻게 쓸까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다른 이제 활용도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분들은 이제 사이즈를 이제 가늠할 수 없어서 또 그걸 못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 이거 너무 나이스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제가 보기에 두 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슈퍼리치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10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요트 타고 제트 비행기 타는 고민만 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빌리티 고민을 엄청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세무사님 같은 공부를 안 하니까 국제 금융시장의 그 기본 그 구조, 특히 담보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1순위가 아니라니까요. 담보 아무리 잡아보세요. 위기가 발생하면 내가 1순위가 아니야. 제가 이제 경매를 개인적으로 하니까 와 지금 그 담보성에 대해서 되게 좀 확실히 깨달은 바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담보성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건도 나고 그걸 순번을 따지고 있고 이 권리 분석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건 초월적인 개념이네요. 한 10년 전에 중국의 칭다오 아니야 그건 맥주군요. 하여튼 그 항구에 야적장이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알루미나를 잔뜩 쌓아놓은 업체가 중국 업체가 투덜덜한 은행들에 가서 신용장을 다 받았어요. 동일한 담보를 가지고 신용자를 한 4-5배를 뻥튀겨서 받은 거야. 거기에 엮인 은행들이 스탠다드 차트러스, 시티뱅크예요. 근데 그거 되게 우린 다 확인할 것 같잖아요. 그거 확인 안 합니다. 그냥 있는 줄 알고 레터 써줬는데 뻗어버린 거야. 신용장 사기 사건.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차터 거에 그 알루미나라는 원재료는 그러면 누구 거야? 시티뱅크 거야? 스탠다드 차터 거야? 이들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내가 빨리 채권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 목적으로.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진짜 좋은 말 너무 많이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냐라는 걸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비트코인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말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래성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가치, 밸류는 그 다음에 따라갈 것 같고. 그렇죠. 네, 공부를 근데 막 이상한 커뮤니티 가서 막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계가 없잖아요. 약간 뭐든지 한 분야는 파생됐을 때 그 이 값어치가 더 커지기 마련이니까. 좀 딴 얘기인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제 딜이 끝나 있을 텐데 제가 한양대학교의 총장님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점심을 먹어요. 이제 논의는 다 됐고 제가 대략 한 500억 이상의 돈을 기부를 합니다. 제가 부자거든요. 외부자지는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 그래서 스쿨을 만들어요. 무슨 스쿨을 만드냐면 화폐 금융 철학 석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그러면 대학에서 강의가 있어요. 어디서 만드냐면 공대에서 블록체인을 만든다거나 보통은 특수대학원인데 경영대학원에서 만듭니다. 맞아요. 가끔 있어요. 파생상품처럼 해서. 제가 지금 있는 건대는 정보통신대학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인문대학은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인문학이에요. 화폐 철학이지 블록체인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주의자들은 저를 이제 엄청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왜 그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왜 비트코인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옮겨가냐면 비트코인 시시하거든. 근데 이 친구들은 금융이나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블록체인 해가지고 용량, 속도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근데 용량 속도가 해결해주는 문제가 별로 없거든. 비트코인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국제 지정학적인 금융의 어떤 그런 거 이런 거 어디서 배우겠어요? 제가 이렇게 세무사님하고 재밌게 우린 서로 이해를 하니까 재밌지만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상속세의 구조나 이런 거 모르시면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거를 이제 소름이 여러 번 더. 세무사님 같은 분들 강사로 모셔가지고 하는 대학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딜을 클로징 하려고 이제 만나는 건데 총장님이 너무 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양대가 여태까지 공대 총장님이 나오셨나봐요. 근데 이제 인문학에서 나왔어요. 언어학 하시는 분이에요. 언어학이 약간 이게 인문학적인 성격도 있지만 이게 수학이거든요. 수학, 언어 논리야, 컴퓨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양쪽을 다 하시니까 이제 통섭이 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게 코스텍에도 던지고 연세대학 제 모교인 연세대학교 던졌는데 이 관료제익이 층층시한데 한양대학교는 총장님이 칭찬해줘야 돼요. 바로 이해하시고 바로 약속 잡으시는 거예요. 이거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뭐 거기 교수 자리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그냥 돈 줄 테니까 이걸로 특수대학원 비트코인 넣고 싶지 않은 부담을 빼라. 그냥 화폐금융 철학과정 만들자. 나이스한데요. 화폐금융 철학과정이랑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이런 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실히 느껴요. 왜냐하면
금융에 대한 본질적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도덕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려면 우선 알아야지. 알고 나서 이걸 본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장기적으로 활용하자 이 관점에서 이런 걸 지금 약간 선의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좀 와닿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블록체인을 판 게 아니라 자금 세탁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내가 딱 보니까 비트코인은 미국의 문제더라고. 자금 세탁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은 자금 세탁 용납 안 하는데 비트코인 자금 세탁 쓰겠네? 그러면 결론이 뭐로 나와요? 비트코인 안 되겠구나 나와야 되는데 저는 된다라고 본 거예요. 이게 젓가락 차이거든요. 못 막으니까 포용해야 되겠네. 그게 제가 10년 전부터 떠들었던 건데 이제서야 이루어질락 말락 하니까 저도 좀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근데 제가 말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학습을 시키려면 우리나라 리더들을 다시 대학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관심 없었고 안 해도 됐던 자금 세탁 공부를 해야 돼요. 미국은 자금 세탁에 대해 기르기가 엄해요. 짬뽕짜오를 실로 감옥에 보내거든요. 4조가 넘는 벌금이잖아요. 뭐에서 항복했냐면 하마스가 그걸로 자금 세탁을 했대요. 바이낸스로. 아니 짬뽕짜오가 그 세계 최대 거래소를 하는 CEO가 그거 일일이 보고 있어요. 못 보잖아요. 못 보죠. 근데 자금 세탁에서는 선의의 무지를 인정을 안 해줘. 또 자금 세탁에서는 또 하나를 인정 안 해주는데 세무사님 들으면 충격받을 거야.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없어요. 이게 민법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상화폐 한다고 섣불리 막 이거 가지고 거래소 하다가 이렇게 북한 거 해주고 이렇게 하마스 거 잘못해서 해주면 미국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네요.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 재교육 시켜야 돼요. 기업인들. 자금 세탁 가르쳐줘야 되고, 그다음 미중 간의 지정학 가르쳐줘야 되고, 화폐의 본질 가르쳐줘야 되고, 인류학 가르쳐줘야 되고. 약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FIU에서 하는 업무랑 연관성도 좀 있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자금 세탁 쪽을 하니까 이걸 가상화폐랑 연결시키면은 확실히 필요한 과정이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세무도 알려줘야죠. 텍스 필요합니다. 네, 사실 필요한데. 이 세무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아이디어거든요. 이렇게 어떤 이런 사무를 우리가 대할 때. 미국에는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까? 미국이 아마 미국도 전부 경영이에요. 경영 쪽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경영이 무슨 공대처럼 그렇게 기술을 파진 않지만 되게 프랙티컬한 관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양대하고 얘기하는 건 좀 달라. 이건 인문학적이다. 좀 다른 접근이.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는 국제 정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오로지 이익 추구니까 그거에 대한 집중 포커싱 강하니까. 근데 지금 이 월가나 여의도에서 지정학 얘기 안 하면 주식 분석 못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지정학은 관심 밖이었어요. 주식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책 나왔을 때 지정학이랑 비트코인은 무슨 상관일까 했어요. 바로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보셨을 때는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뭔 말인지 좀씩 이해가 가니까 이거 나이스합니다. 지금까지 그 오태민 교수님하고 제가 비트코인 관련돼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사실 이 카메라 보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 1시간 내내 교수님만 뵀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흠뻑 빠졌고 이제 진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나 또 책을 쓰시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더 크신 분 될 것 같은데 못 뵈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불러주면 또 오겠습니다.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도 좀 더 커지면 또 너무 유쾌했습니다. 세무사님이 이게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중요한 부분을 공부한 분이라서 제가 너무 유쾌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